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상묘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복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안서 작가님의 작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안서 작가님은 한국의 대표 작가 중 한 분이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분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네. 박안서 작가님은 1931년 일제강점기예요.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생하셨고요. 타계하신 연도는 2011년도 담낭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박안서 작가님 이력을 쭉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970년도에 여성 동화 장편소설 공모전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요. 화가 박수근의 이야기를 담은 남옥이라는 작품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때 당시에 박안서 작가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네. 5아이를 둔 상태였습니다. 40의 나이 전업주부이면서 5아이를 둔 상태였는데 이처럼 5아이를 둔 40세의 전업주부가 등단한다는 것은 어떤 보통 문학적 의지가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력이 저에게는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거 박안서 작가님 소설인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순식간에 읽은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어릴 때 읽은 것과 나이가 좀 들어서 읽은 것과는 나이에 따라서 그 느낌 차이가 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소설 내용을 보면은 박안서 선생님 유년기 시절 얘기에다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8.15 광복 그리고 6.25 전쟁 지나서 일사 후퇴 때까지 삶을 쭉 연속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 상황이 소설 속에 다 나오는 거죠. 네. 이러한 한반도 역사의 격변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박안서 작가님의 모습. 한국 사람이라면 박안서 작가님의 이 작품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설에 나오는 이제 6.25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인데요. 이 6.25 사변 자체가 박안서 작가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네. 그 친오빠분이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가셨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오빠의 죽음이 박안서 선생님이 문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읽어보면은 박안서님의 어머님과 오빠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소설 초반부인데요. 박안서 작가님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안서 작가님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는 시점을 다룬 부분인데요. 박안서 작가님의 모친이 먼저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시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들만 데리고서 먼저 서울로 상경하고 그 뒤 이어서 딸인 박안서 작가님을 데리고 마저 서울로 상경을 하는 건데요. 박안서 작가님 모친의 모습이 이 소설 속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강인한 한국 여성이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어볼 부분은 박안서 작가님이 어머님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는 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많이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이 소설 초반부를 함께 읽어본 이후에 책 제목에 이제 싱아가 나오는데요. 이 싱아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 초반부를 읽어보고 나서 싱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싱아는 한의학에서도 약재로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그러면 김세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박안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안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아득한 서울. 할아버지 두 번째 동풍으로 집안엔 더욱 먹구름이 끼고 가세가 기우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작은 숙부 내외도 서울로 떠났다. 엄마에게 고무된 바가 컸다. 엄마가 먼저 서울을 개척했으니 과연 잘나기는 잘난 엄마였다. 엄마를 괘씸하게만 여기던 어른들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굽잡히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엄마는 지난 방학에도 교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오빠를 데리고 내려와 방학을 보내는 동안 몹시 당당했고
오빠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학교에 들어갔나 은근히 자랑을 했다. 거기만 나오면 총독부나 부청에 취직하는 건 문제도 없다고 했다. 우리 집안은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시골 선비 집안이었다. 부끄럽지만 할아버지도 양반 타령만 유별났지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식이 있는 분은 못 되었다.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은 오직 우리보다 낮은 양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양반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식들 혼사를 맺을 때 우리와 걸맞은 양반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노론 집안하고만 맺어야 한다는 고집 정도였다. 남을 높이 보거나 우습게 볼 때 할아버지가 가장 잘하시는 말씀도 다 속여도 뼈다귀만은 못 속인다는 단정이었다. 이 정도의 알량한 양반 의식밖에 없었으니까 일본 관청이라도 관청에만 다니면 벼슬인 줄 알고 장손이 장차 집안을 일으킬 만큼 출세하는 꿈에 부풀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까지 그 정도였으니 식구 중 누가 감히 출세가 보장된 아들을 둔 엄마를 깔볼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작은 숙부까지 엄마를 언덕 삼아 서울로 간마당해. 그때까지도 두 숙부가 다 아이가 없었다. 막내 숙부까지 떠나자 집안이 더욱 휑해졌다. 그 집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지었다고 했다. 삼형제가 한 집에서 양친부모 모시고 자식을 많이 낳아 기리기 화목하고 번성하자고 널찍널찍하고도 오밀조밀하게 지은 집이었다. 식구가 주니까 괜히 청승을 떨 만한 구석도 많아졌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사랑마루 가운데 기둥에 오독하니 기대앉아 하염없이 동구 밖을 바라보는 것만큼 마음에 드는 청승 떨기도 없었다. 그러고 있다가 식구들한테 들키면 누구든지 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었다. 특히 할머니는 황망히 당신의 품 안에 폭 쌓안기부터 하면서 잠긴 소리로 불쌍한 내 새끼 소리를 되뇌었다. 식구들은 내가 그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기다릴 때와 같은 감미로운 설렘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기다림은 나로서는 처음 맛보는 생소한 느낌이었다. 우리 엄마가 농바위 고개까지 왔으면 내 검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척척 붙어라. 이런 점을 골백번 쳐봤댔자 들어맞지 않을 게 뻔한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구 입에서라도 제가 엄마 생각이 나서 저렇게 풀이 죽었다는 소리만 나오면 발광을 하듯이 울어댔다. 그러나 온몸이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그건 점점 확실해졌다. 손가락점보다 더 강력한 게 통한 것처럼 어느 날 엄마가 호련히 나타났다. 방학 때도 아닌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온 엄마를 보자 나는 무엇보다도 엄마도 나를 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엄마는 단지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서울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했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에 가야지. 엄마가 말했다. 나는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었다. 서울이란 데를 동경한 것도 같지만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는 일은 상상해보지 않았다. 엄마의 의도를 안 할머니가 먼저 세상에 계집애를 소학계부터 서울에서 하고 기함하는 소리를 내셨다. 다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서울서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계집애를 다 서울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게냐? 응? 누가 들을까봐 겁난다. 할머니는 이런 막말까지 하셨다. 엄마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자 너희 아버님 저 모양 되셔갖고 순전히 제 하나 들락날락하고 슬라해서 고물고물하는 거 바라보는 낙으로 사신다. 그래도 내가 제일 데려가야 옳겠냐?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이렇게 이걸로 바꾸어도 엄마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전을 바꾸어 나한테 종주먹을 댔다. 너 할미가 좋으냐 애미가 좋으냐 후딱 대답해봐. 요년아 할미가 좋으면 엄마한테 할미하고 살겠다고 말해. 후딱. 그럴 때 나는 몰라 하고 우는 게 수였다.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궁지였다. 어른 된 후에도 나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따위 질문을 어린애한테 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생각이 들곤 했다. 소용없는 분란에 먼저 종집을 찐 건 엄마였다. 실상 엄마에겐 마냥 그러고 있을 시간도 없었으리라. 엄마는 아무에게도 상의 안 하고 심지어 나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면서 싹둑 잘라버렸다. 나는 그때까지 우리 동네 계집애들이 다 그랬듯이 종종 머리를 닦고 있었다. 종종머리란 계집애들이 댕기를 들여 길게 머리꼬랑이를 따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빗는 머리로 정수리부터 머리칼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닥가닥 따다가 색실이나 헝겊 오라기를 들여 끝마무리를 하는 머리였다. 손이 많이 가고 매일 손질해주지 않으면 두억신이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머리만 봐도 집에서 위에 기르는 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 내 머리는 고모가 시집가기 전서부터 취미삼아 가꾸며 길들여 놓은 걸 숙모가 이어받아 늘 단정하고 반들반들하게 빗겨놓아 난 그게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어려서부터 혹시 누가 나한테 예쁘다든가 앙증맞다는 소리를 하면 내 머리를 가지고 그러는구나 알아차릴 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거기도 했다. 그런 머리를 엄마는 싹둑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뒤를 높이 칙 깎고 뒤통수를 허옇게 밀어버렸다. 서울 애들은 다들 그런 머리를 하고 있다고 엄마는 내가 앙탈할 새도 없이 윽박지르기부터 했다. 세상에라 망측해라. 할머니도 벌린 입을 못 다물었고 나도 이마에서 일직선으로 자른 앞머리보다 뒤통수의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약했다. 시험적으로 밖에 나가본 나는 곧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다. 알라리 꼴라리 누구누구는 뒤통수에도 얼굴이 달렸대요. 당시에 단발머리는 뒤를 너무 높이 깎아 정말 뒤에도 얼굴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동무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믿는 데가 있어서 그다지 기죽지 않았다. 서울 아이들은 다 이런 머리를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도 모르는 동무들을 얕잡고 있었다. 내 단발머리는 할머니를 단념시켰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시골에서 뜨게 했다. 어서 엄마하고 떠나고 싶었다. 할아버지께 아직 인사를 드리러 사랑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로 보지 않고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듯 허허 망측한지고 하고 한번 크게 꾸짖으셨다. 그러고는 쌈지를 뒤적여 50전짜리 은전 한 잎을 던져주셨다. 이왕 주실 거 던져주실 게 뭔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는 장판을 대구르르 구르는 은전을 손바닥으로 덮쳐서 꼭 쥐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렸다. 나의 굴욕감보다는 할아버지의 상심에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약한 마음을 내보이시면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어서 물러가라고 역정을 내쳤다. 엄마는 이렇게 어른들의 노여움 살 짓만 했지만 맏며느리에다 손귀한 집 장손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서울이라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대처에다 최초로 말뚝을 박은 담대한 여자였다. 어른들이 미워하면서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밖에 쌓아놓은 집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사람까지 사서 곡식이랑 고춧가루랑 올망졸망한 자루들을 한 지게 실어놓고 있었다. 할머니도 나들이 옷을 떨쳐 입고 우리를 따라 나섰다. 개성까지의 20리 길은 멀고도 멀었다.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났다. 들과 산이 있으면 마을도 있었다. 박적골보다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었지만 말이 앉은 자리나 집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조금 더 낯설거나 신기하지 않았다. 마을도 그냥 늘 봐온 자연의 일부였다. 네 번째로 당도한 고개가 마지막 고개인 농바이 고개라고 했는데 유난히 가팔랐다. 아마 다리가 아파서 더 그랬을 것이다. 그 고개만 넘으면 송도니까 힘내라고 엄마가 말했다. 허위허위 숨을 몰아쉬는 나를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입속이 바싹 마르게 힘들여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말로만 듣던 송도였다. 나는 탄성을 질렀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길도 집도 왜 그렇게 새하얗게만 보였던지. 나중에 한 것이지만 송도, 고보, 호수, 돈고녀를 비롯한 신식의 큰 건물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지었고 토지도 사질이어서 길이나 바위가 유난히 흰 게 개성지방의 특징이었다.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나는 벌린 입을 못 다물고 그 인공적인 정연함과 정결함에 오직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그때였다. 네모난 건물 한 귀퉁이에서 눈부신 불덩이 같은 게 이글거리는 게 내 눈을 쏘았다. 여태껏 내가 본 어떤 빛하고도 달랐다. 불길이 치솟지는 않았지만 불길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다. 나는 두려워하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저건 유리창에 햇빛이 비친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해가 뭐하고 부딪혀 박살이 난 것 같은 빛이었다. 엄마는 내가 유리창을 못 알아듣자 송도나 서울 같은 대처에서는 집집마다 유리로 들창을 만든다고 했다. 박적골 집에도 유리로 만든 게 있긴 있었다. 어른들은 정종병이라고 했는데 유리로 된 투명한 병을 툇마루 밑에다 두고 석유 초롱에서 석유를 조금씩 덜어다 두는 데 썼다. 그렇게 비치는 걸로 들창을 만든 집에서 사람이 살다니 신기하고도 불안했다. 아까 송도를 처음 보고 느낀 황홀감은 반은 실은 불안감이었다. 나는 농바의 고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지의 세계에 덮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평화와 조화가 깨지는 소리였고 순응하던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한 두려움이었다. 내리막길은 쉬웠다. 중간에 육면체 큰 바위들이 마치 장롱을 한 발이 부려놓은 것처럼 제멋대로 모여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농바위 고개였다. 바위 사이에선 달콤한 약수까지 샘솟고 있었다. 기다란 돈괴처럼 누워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샘물로 목을 축였다. 마침내 송도로 진입했다. 철길 건너고 반듯한 기와집들이 붙어있는 골목길을 지났다. 길바닥이 딱딱하고 유리창이 달린 2층, 3층의 네모난 집들이 늘어선 한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 보는 것 천지였지만 기죽지 말고 두리번거리지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러했으므로. 송도 거리에서의 엄마의 당당함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되레 나더러 닮기를 바라는 본보기처럼 보였다. 만나는 계집애마다 나처럼 뒤통수를 하얗게 민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닥으로 따 댕기를 들인 처녀들은 덜어 있었지만 종종 머리 딴 계집애는 한 번도 못 만났다. 드디어 당도한 개성역은 웅장하고 그 안은 복잡하고 시끌시끌했다. 여기서 어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태껏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던 상상이어서 그 공포감은 더욱 낯설고도 생생했다. 엄마가 그 많은 보따리를 개찰구 가까이 포개놓고 표를 사러 가고 하는 동안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표를 내고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가 공중에 걸려 있었다. 엄마는 그게 구름다리라고 했다. 그 와중에도 서울역의 구름다리는 여기 될 것도 아니게 크고 복잡하다는 서울 자랑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짐이 많은 우리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마도 이고 들고 입장권을 사가지고 따라온 할머니도 이고 나도 뭔가를 들고 열심히 뛰었다. 엄마가 뛰니까 남들도 다 뛰었다. 나도 죽자꾸나 뛰었다. 유리창이 많이 달린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기차에 얼떨결에 올라탔다. 할머니도 따라 올라와 짐을 선반 위에 얹는 걸 도와주고 혼자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달린 유리창 밖에 섰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들렸다. 유리창 밖에는 전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제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초라함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유리창이란 얼마나 신기한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말갛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안겨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쓰다듬는 손길을 느끼며 따라 울고 싶었다. 나는 온몸으로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얼굴만 얼음장에 눌리듯 사정없이 퍼졌을 뿐 한치도 할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기차는 크고 구슬픈 소리를 내지르고 나서 움직였다. 전송객도 따라 움직이다가 점점 안 보였다. 나는 할머니도 따라 움직였는지 그냥 서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펑펑펑 눈물이 마구 나왔다. 눈물이 안 나오는데도 소리내어 운 적은 많아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엉엉 소리를 내지 않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힘들었다. 마침내 서울이었다. 과연 개성역보다 몇 배나 더 넓고 복잡한 구름다리를 우리 모녀는 맨 나중에 처져서 허헉대며 올랐다. 많은 보따리 때문이었다. 딴 사람들은 웬만한 짐도 빨간 모자 쓰고 곤색 양복 입은 짐꾼한테 맡기는데 엄마는 우리 보따리를 죄에다 한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고약한 꿈속에서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아주 오래 걸려서 표 받는 데를 지나 역전의 너른 마당까지 나올 수가 없었다. 엄마는 그 한가운데다 보따리를 쏟아붓듯이 내던지고 주저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이고 흩어지는 가운데 나도 얼이 빠져서 여기가 서울이라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각설이 때처럼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지객꾼들이 우리 곁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서로 우리 짐을 지겠다고 난리였다. 물어보지도 않고 짐 먼저 실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에도 박적골에서 개성역까지 나올 때처럼 지게에 짐을 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자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전차 타고 갈 거라고 그들을 물리쳤다. 기차의 한 토막보다도 짧고 파란 전차가 등에다 뿔을 달고 한 길 한가운데를 달리는 게 보였다. 뿔하고 공중에 걸린 줄하고 사이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걸 보니까 전차를 타는 게 호기심보다는 겁이 났다. 말만 그렇게 하고 엄마가 마냥 그 자리에 퍼덕버리고 앉아있으니까 흩어졌던 지객꾼이 다시 하나둘 모여들었다. 엄마가 그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흥정을 시작했다. 엄마가 어떤 기준으로 그를 골라 잡았는지 그건 나의 이해력 밖의 일이었다. 엄마는 턱짓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며 저기 서대문 밖까지 가는데 얼마냐고 물었다. 그가 얼마라고 말하자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벌써 실기 시작한 짐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럼 얼마나 주실 거냐고 그쪽에서 물었다. 서로 한참 애누리를 하고 나서 마침내 우리 모녀는 보따리에서 해방되어 지객꾼을 앞서갔다. 번잡하고 시끄럽고 더러운 거리를 지났다. 사람들이 입은 입성도, 땅바닥도 꾀지지한 먼지 빛깔을 하고 있었다.
전차가 지나가는 큰 내거리를 지나자 행인도 좀 줄고 길도 개성의 한길과 비슷해졌다. 저만치 길을 가로막고 큰 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독립문이란다. 엄마가 말했다. 뒤따라오던 지게꾼이 거진 다 왔느냐고 숨찬 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엄마의 얼굴에 느닷없이 비굴한 웃음이 떠올랐다. 아, 조금이 어디냐니까요. 저기 현저동. 엄마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더니 누굴 놀리냐고, 그 산꼭대기를 누가 그 돈 받고 가냐고 눈을 부라렸다. 엄마도 지지 않고 평지면 전차를 타고 편안히 가지 못하러 전차값 몇 곱절이나 주고 품을 샀겠느냐고 따지고 나서 막걸리 값은 더 생각하고 있으니 어서 가자고 달래기 시작했다. 오늘 재수 온 붙었다고 투덜대면서도 따라오기 시작했다. 엄마 입에서 현저동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나서 그는 눈에 띄게 불손해졌다. 우리를 넘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도대체 현저동이 어딘데 저러는 걸까? 나는 눈치로 감을 잡은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줄기차게 우리를 따라오던 네 줄의 전찻길이 끊긴 지점에서 엄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골목은 곧 깎아지는 듯한 층층다리로 변했다. 집들도 층층다리처럼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상한 동네였다. 층층다리 양쪽도 다 그런 집들이었다. 집집마다 널빤지로 된 일각 대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살림살이를 거리로 발랑 드러내고 있었다. 오줌과 밥풀과 우거지가 한데 썩은 시궁창 물까지 층층다리 양쪽 가장자리의 파인대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허위단심 꼭대기까지 올랐는데도 동네는 계속됐다. 사람들이 겨우 비비고 지날 만한 실 같은 골목을 한참이나 더 꼬불대며 오르다가 다시 첫 번째 층층다리보다 더 불규칙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고 그 중간에 비켜선 층층대 위의 초가집 앞에서 엄마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었다. 그 동네에서도 초가집은 드물었다. 그 집이나마 우리 집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작은 쪽마루가 달린 문간방은 옹색하고 일신년스러웠다. 사슴, 거북, 불로초 따위를 울긋불긋 원색적으로 그린 종이로 싸발라놓은 반다지가 유일한 세간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들일을 안 하니까 장에 걸레 칠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시골집 윗목의 장롱들은 유난히 반질반질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해가지고 오셨다는 3층장은 백통장식이 떨어져 나가 문짝을 건성으로 붙여 놓았건만도 나뭇결은 깊고 은은한 윤기를 지니고 있었다. 장롱이 있는 윗방 한 귀퉁이에 있는 배가 부르고 목이 긴 초병은 또 얼마나 보기 좋았던가. 불투명한 청회색 병에 너무 오래 초만 담아 놓아서 독한 신기운이 배어나와 얼룩이 진 게 자연스러운 무늬처럼 보였다. 뒤란의 터줏자리와 함께 윗방의 초병은 나에겐 신령한 무엇이었다. 약주술이나 막걸리 같은 게 남으면 거기다 부어서 초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 작은 나방이 날아 나올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초맛이 동네에서 제일 간다고 그 초병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지만 누가 초를 좀 달라고 하면 우리 초맛을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안 주셨다.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인심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 안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곤 했다. 모가지가 긴 초병과 나뭇결이 고운 장롱과 이 조화롭던 윗방이 잃어버린 낙원의 한 장면처럼 가슴 뭉클하게 떠올랐다. 천년을 내려온 것처럼 안정된 구도에 익숙해진 나의 심미 안에 조악한 원색으로 쳐바른 반다지는 너무도 생급스러웠다. 3. 문 밖에서. 여기가 서울이야? 나의 항이 섞인 물음에 엄마는 뜻밖에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기는 서울의 문 밖이란다. 네 오래비가 이담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도 그때 가선 버젓이 문 안에서 살아보자꾸나. 엄마가 이렇게 좋은 말로 달랬다. 그날 밤 늦도록 창밖으론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는 멀어지곤 했다. 만주나 호야 호야. 뭘 사라는 소리 같았지만 그게 뭔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시골집에서도 가끔 울 밖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다. 그럴 때는 어른들도 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놈의 승려이가 왜 또 내려왔나? 이렇게 중얼대며 할머니가 일어나 앉으실 적도 있었다. 승냥이한테 닭이 물려갈까봐 근심이 되시는 것 같았다. 울음소리는 들었어도 한 번도 승냥이를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다시 승냥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서울서 사는 법도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건 실상 서울살이의 법도라기보다는 새빵살이의 법도였다. 눈 뜨자마자 뒷간이 어디냐고 묻는 나에게 엄마는 변소는 안집 식구들이 다 다녀나온 다음에 가는 거라고 했다. 뒷간을 변소라고 한다는 것은 기찻간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고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안집 변소도 어제 한번 다녀오긴 했어도 똥 마려운 것까지 안집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너를 데려오면서 안집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인 줄 아니? 방 얻을 때 두 식구라고 했거든. 집주인도 내 또래들이 있으니까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러는 게 아닌가.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있는 자식을 없는 척할 수가 있을까? 그 잘난 우리 엄마가. 오냐오냐 떠받드는 대우만 받다가 갑자기 천덕꾸러기 전락을 하고 보니 엄마가 싫고 다시 보였다. 나야말로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할머니한테 구원을 청하고 싶었지만 두 분은 너무 멀었다. 새빵살이의 법도는 똥 마려운 걸 참는데 그치지 않았다. 안집애하곤 안 노는 게 수다. 까딱하단 애싸움이 얼음싸움 된다. 안집애가 뭐 먹을 땐 쳐다보지도 마라. 안집애가 가지고 노는 걸 탐내거나 만져보지 마라. 안집엔 들어가지 않을수록 좋다. 숫제 새끼줄로 발목을 매 기둥에 매달아 놓는 게 낫지.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있어도 없는 아이처럼 굴길 바라고 있었다. 박적골이 좁다라고 천방지축 망아지처럼 뛰놀던 8살짜리에게 그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엄마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새빵살이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갈 날이 임박하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사는 건 문 밖에서도 살아도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문 안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건 이미 엄마가 그렇게 다 정해놓은 일이었다. 내 의견 같은 건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때는 국민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시험을 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 학교나 제 마음대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의 학구제처럼 사는 동네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엄마가 벌써 지금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기류제를 사직동에 사는 친척집에 옮겨놓은 뒤였다. 문 안에 있는 엄마 마음에 드는 학교 중에서 다시 나의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골라 잡은 학교가 매동 국민학교였다. 현재동에서 그 학교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다. 인왕산 자락이었다. 현저동 중턱에서 성터가 남아있는 근처까지 더 올라가면 사직공원으로 통하는 꽤 평탄한 길이 나 있었다. 길이 험하진 않았지만 거의 사람의 왕래가 없는 휑한 길이고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숲속의 문둥이들이 득식을 댄다고 알려져 있었다. 시험 칠 날이 임박해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그 길을 답사하면서 문둥이에 대해 세상에 떠도는 끔찍한 말을 일소에 붙였다. 문둥이가 애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아 못하는 건 그 사람들도 못한다.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다. 문둥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도 도망가지도 말고 천연스럽게만 굴어라.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걷는 게 수다. 엄마의 말투는 늘 너무도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어서 정말 옳은 소리도 우격다짐으로 들렸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러나 문둥이 얘기를 할 때는 엄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타일러준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나는 왠지 문둥이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았다. 학교길을 답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가 시작됐다. 넌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못살게 굴었다. 이름 쓰기, 수세기, 시계 보기, 더하기, 빼기 따위였다. 다 잘했지만 내가 제일 싫은 건 주소를 2개 외는 거였다. 엄마가 처음 가르쳐준 주소는 마땅히 기류계를 옮긴 사직동 주소였다. 나는 그까짓 거 금방 외웠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엄마는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주소를 대면 큰일이다 싶었나 보다. 현저동 집 주소도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번지에다 호수까지 딸린 긴 거였지만 나불나불 뭐든지 암기를 잘할 나이였으니 그 또한 어려울 게 없었는데도 엄마의 걱정은 좀 지나쳤다. 필시 주소를 속여서 입학원서를 낸 게 양심에 걸리는 순박함 때문이었겠지만 두 주소를 금방 외자 이번엔 또 시험을 칠 때 헷갈려서 잘못 말할까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순전히 당신이 안심하기 위해 나를 들볶았다.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너 어디 살지? 네 집 어디야?
넌 지금 길을 잃은 거다. 그러면 난 현조동 주소를 대야 했다. 반대로 네 집 어디냐? 넌 지금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직동의 가짜 주소를 대야 했다. 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두 개의 주소를 헷갈릴까봐 전전긍긍했다. 나는 문제없이 안 헷갈릴 텐데도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헷갈릴 것처럼 조마조마해지곤 했다. 그러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엄마의 기습적인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엄마는 저 맹추한테 괜히 주소를 2개씩 가르쳐 주었다고 드립다 후회를 하면서 시험 날짜까지 현조동 주소는 아주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했다. 잊어버리란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그럴수록 그 주소는 내 머릿속에 늘어붙었다. 사직동 주소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그 후에 거친 수많은 집의 주소를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현조동 46번지에 418호란 내 최초의 주소는 여태껏 안 잊어버리고 있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주소 때문에 머릿속이고 암기력이고 엉망이 된 채 시험 날짜가 됐다. 엄마가 박적골로 데리러 올 때 해가 지고 온 연두색 수단 두루마기를 입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새로 깎고 시험을 치러 갔다. 주소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 바둑알을 4개와 3개로 따로 놓고 모두 몇 개냐고 물었고 신사와 학생이 서 있는 그림과 중절모와 학생모가 있는 그림을 각각 보여주면서 각자에게 맞는 모자를 골라보라고 했다.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을 놓고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문제를 3개 내줬는데 나는 그 중에서 2개밖에 못 맞췄다. 바람이 연기가 나붓기는 반대 방향으로 분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엄마는 주소를 안 물어봤다는 소리에 일단 안심을 하고 나서 그래도 틀린 문제가 나오자 실망이 여간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단정을 했으면 그만이지 바람에 나붓기는 머리카락, 두루마기 자락, 운동장 깃대 맨 꼭대기에 꽂힌 일본 국기 등을 맹렬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시방 바람이 어디로 부냐? 응 어디로 불어? 시상에 그것도 모르다니 떨어져 싸다 싸 이러면서 분해했다.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고 주위에 인가가 없었던 매동학교 운동장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람이 세찼던지 그날 저녁에 엄마는 오빠를 붙들고도 내가 떨어진 걸 분해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소학교를 10살이나 돼서 보내서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 오빠는 과묵하고 사려 깊었다. 합격이 됐나 안 됐나는 엽서로 통지가 오게 돼 있었다. 물론 사직동 가짜 주소로 오든지 안 오든지 할 것이다. 엽서가 오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기다리고 나서 엄마는 시험 보던 날처럼 나에게 수단 두루마기를 입혀가지고 사직동 친척 집으로 갔다. 주소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집을 나는 그때 처음 가보았다. 가면서 엄마는 여기가 바로 문안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과연 현조동보다 훨씬 정돈되고 아늑한 동네였다. 무엇보다도 집이 비탈에 붙어있지 않고 평지에 자리 잡은 게 마음에 들었다. 친척집은 길게 바깥채가 길로 면해 있고 안채는 중문 안에 따로 있었다. 바깥채도 기와집이긴 한데 시골집의 사랑채하고는 딴판이었다. 너저하고 구질구질하고 냄새가 났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거긴 사랑채가 아니라 행랑채라고 했다. 행랑채에 딸린 골목 같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행랑 어멈이 엄마를 보자 반색을 하면서 일어섰다. 아씨 좋으시겠어요. 아가씨가 붙었대요. 그러면서 연방 굽실거렸다. 우리가 아시니 아가씨니 하는 높임말로 대접받기도 처음이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거만하게 구는 걸 보기도 처음이었다. 웬 수선인가 그까지 소학교 붙은 걸 가지고. 엄마는 갑자기 도도하게 굴었다. 중문을 들어가니까 딴 세상 같았다. 어른언을 비치는 유리문이 달린 대청마루는 화강암 깨끗한 대돌 위에 높이 솟아있고 정갈하게 비질한 마당가엔 수도꼭지와 양회로 싸바른 네모난 물확이 보였다. 물통을 들고 따라 들어온 행랑 어멈이 물확에서 넘치는 물을 길어 담았다.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가 제일 신기하고 부러웠다. 현조동엔 수도 있는 집이 없었다. 집집마다 물을 사 먹거나 길어다 먹었다. 그 높은 층층다리 및 평지에 있는 공동수도에는 언제나 2개씩 짝을 지은 물통 행렬이 끝도 없이 줄 서 있곤 했다. 물통들은 다 생철통으로 만든 거고 물지게 늘어진 쇠고리가 잘 걸리도록 홈이 파인 나무 손잡이가 달린 거였지만 물장수 물통과 손수 길어 먹는 집 물통이 달랐다. 직업적 물장수 물통은 석유초롱하고 같은 규격의 네모난 통이었고 손수 길어 먹는 집 물통은 물장수 물통에 갑전은 들어가게 생긴 원통형이었다.
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물값은 한 직에 일전씩이지만 하루아침에 몇십 집씩 물을 공급해야 하는 물장수는 될 수 있으면 힘을 덜 들이고 싶었을 것이고 제 집 물은 같은 값이면 많이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도 물지개를 질 줄 몰라 하루 한 지게씩 물장수 물을 대 먹고 있었다. 먹는 물만이 아니라 씻고 빠는 모든 걸 그 물 두 초롱에 의지해야 했다. 서울 오고 나서 달포남짓 동안에 새빵살이 법도다음으로 많이 들은 잔소리가 물 아껴 쓰는 법이었다. 새순물 버리지 말고 거기다 발 닦아라. 발 닦은 물 버리지 말고 거기다 걸레 빨아라. 걸레 빤 물도 버리지 말고 놔둬라. 이따가 마당 쓸 때 뿌릴 거니까 이런 식이었다. 집 앞 골목을 엄마는 마당이라고 했고 제 집 마당도 안 쓰는 동네 사람들을 흉보기 위해서 엄마는 매일매일 마당을 쓸었다. 엄마가 아까워하면서 퍼준 내 새순물이 만약 내 실수로 최종 단계까지 못 가고 찍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엄마는 중대한 손재수라도 당한 것처럼 혀를 차곤 했다. 우리가 부엌으로 쓰는 대문간 한 귀퉁이에 물독이 땅에 묻혀 있었다. 물장수는 어스름 새벽에 왔다. 안집도 물장수 물을 먹으니까 누가 미리 빗장을 따 놓는지 훔쳐갈 것도 없는 집구석이니까 밤새도록 따놓고 자는지 대문 여는 소리는 못 듣고 철썩철썩하고 두 번 나는 물소리는 어떤 궁핍감보다도 실감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두 바가지의 물로 하루를 살아야 하다니 물을 다 아껴야 한다는 건 시골선 상상도 못했었다. 사랑마당과 뒷간에 있는 텃밭 사이를 흐르는 개울은 뒤란 개나리 울타리 밖을 휘돌아 내려오는 거였다. 뒤란은 또한 안방 머리맞히기도 해서 장마철엔 물소리가 콸콸 시끄럽게 들렸다. 보통 때는 조잘되는 것처럼 유쾌하게 들릴 적도 있었고 졸졸졸 귀 기울여도 들릴락 말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물이 넘치거나 마른 적은 없었다. 겨울에도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쉬지 않고 흘렀다. 가장자리 얼음장은 별의별 신기한 무늬로 아롱거렸었다. 춘 줄도 모르고 환상적인 모양의 살얼음을 깨뜨려서 입속에 넣고 아삭거리면 핏줄까지 찢겨 내려가는 것처럼 상쾌했다. 먹는 물은 따로 엄마나 숙모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길어왔지만 놀다가 목마르면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길어 먹길 잘했다. 빨래도 거기서 하고 감자나 고구마도 거기서 깎고 푸성기도 거기서 씻었다. 물론 뒷간에 갔다 오다 손도 거기서 닦았다. 무슨 짓을 해도 새 물이란 걸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더럽다는 생각도 없었다. 어디를 가나 물 흐르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물도 아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건 겨울에 더운 물로 세수할 때뿐이었다. 큰 가마솥에다 한 솥씩 물을 데우면서도 대야로 하나 가득 물을 퍼내면 야단을 맞았다. 그렇게 푸게 세수에 버릇하다 죽으면 이담에 저승에서 물을 대야로 하나씩 들여 마시는 벌을 받는다는 좀 독한 야단이었다. 이불 속에서 하루에 단 한 번씩 철썩하고 나는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속에서도 물기가 말라 명태가 말라 북어가 되듯이 나 아닌 다른 게 돼가는 것 같은 황당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사직동 집 안주인은 엄마를 대모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엄마만큼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도 자주 고름이 달린 미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나한테도 아주머니 학교 붙어서 얼마나 좋우 하고 말을 놓지 않았다.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가 학렬이 높아 그 여자가 엄마한테는 손자 며느리뻘이 된다고 했다. 엄마는 하계를 했고 그 여자는 존댓말을 했다. 그 여자는 행랑어멈을 불러 더운 점심을 지으라고 이르고 학교에서 왔다는 입학 통지서를 엄마 앞에 꺼내놓았다. 엄마는 그 엽서를 쉰떡 보듯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떨어지길 바랐는데 붙었지 뭔가 달갑잖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직동 친척은 펄쩍 뛰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치원까지 나온 아이 중에서도 떨어진 애가 수두룩하다고 나를 치켜 세워주었다.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그까짓 거 떨어지면 공부할 팔자가 아니거니 하고 시골로 내려보내면 짐도 가벼워지고 여한도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보냈는데도 붙었다고 또 한 번 속 들여다보는 거짓말을 했다. 그 법석을 떨고도 마치 떨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낸 듯한 표정을 짓는 엄마를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행랑 어멈이 반듯하게 점심상을 차려 들여왔다. 상에 하나 가득 놓인 하얀 그릇들이 하나같이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면 반찬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콩자반도 연하문 알갱이,
조개젓이나 북어 무침도 딱 한 젓가락씩이었다. 배가 고픈데도 밥맛이 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엄마한테 바느질거리를 한 보따리 싸주었다. 그 집 바느질뿐 아니라 그 여자가 여기저기 엄마의 바느질 솜씨를 선전해 모아놓은 거였다. 자네 신세가 많네 그려. 엄마는 간단하게 인사치레를 하면서도 당당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비켜나 있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 여자와 여러 말을 했다. 아이고 대모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생 바느질 말인가? 그 집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턴 식구랑 학비가 늘어날 생각을 하니 더운 밥 찬밥 가릴 형편도 못 되네. 말이 난 김에 자네가 그쪽에 연줄을 좀 터주게. 대모 잘 생각하셨어요.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여염집 바느질이 좀 까다로워요. 그것들은 맨 진솔 바느질에다 입어서 편하고 동정이나 맞으면 그만이지. 깃이나 섭이 어떻게 생겨먹은 게 잘한 바느질인지도 분간을 못한대요. 타박 안 하고 품삯 후하면 그만이지.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서울서 무슨 짓을 하길래 계집애까지 데려다 공부를 시키냐는 시골 어른들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어른들한테 책 잡힐 짓은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네. 아니 기생질이라면 모를까. 기생 바느질이 왜 책 잡힐 일이래요? 워낙 그런 양반들 아닌가. 염려 마세요. 못할 소리 하시면 제가 증인 설 테니까요. 천생 자네가 일거리를 알아봐 줘야겠구먼. 큰 덤터기 썼네. 오늘 가져가는 바느질 중에서도 이 동네 사는 소실게 있거든요. 소실 근본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기생 아르마리가 많으니까 알아봐 달랠게요. 대모 바느질 솜씨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심부름은 행랑어멈 시키면 되니까 대모가 기생집까지 드나들진 않아도 될 거예요. 어른들의 이런 뒷공론을 엿들은 덕에 합격 통지서 받은 날은 우울했다. 하나만 더 틀렸어도 떨어져서 엄마에게 그렇듯 어려운 짐을 지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됐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는 그 전서부터도 바느질품을 팔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반다지 말고 작은 지화로와 반지꼬리 또한 방 안의 중요한 세간이었다. 한두 단씩 사다 떼는 장작으로 겨우 밥을 짓고 나서는 다 사위기 전에 얼른 화로에다 담고 인두로 꼭꼭 눌러 놓았다가 온종일 썼다. 인두질 안 하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었다. 기생 바느질을 하기 전에도 삭바느질로 들어오는 옷감들은 시골서 입던 무명에다 물감을 들인 것과는 될 것도 아니게 부드럽고 고운 본견이었다. 엄마는 조각보에다 마름질하고 남은 예쁜 헝겊들을 가득 싸놓고 있었다. 내가 심심해서 그런 걸 가지고 조각보 모으는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엄마는 질색을 하고 빼앗았다. 시골서 내 나이에 홈질이나 감칠질 정도는 다 했다. 제 치마 허리를 달 줄 아는 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그까짓 건 배워서 뭐 하냐고 했다.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한다. 오로지 이게 엄마의 신조였다. 나는 신여성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여성이란 말은 개화기 때부터 생긴 말이지만 엄마에겐 그때까지도 해득되지 못한 그러나 매혹적인 그 무엇이었다. 구식 여자들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딴 운명을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엄마의 한 맺힌 매혹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엄마의 피를 받고 성질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삶을 미처 살아보기 전이었다. 나에겐 당장의 자유가 더 아쉬웠다. 엄마는 안집 애하고만 못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질색이었다. 너는 근지 있는 집 자식이다. 본데 없이 자란 이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봤댔자 못된 물 만든다. 나가 놀지 마라. 엄마는 기생 바느질이나 하면서도 근지만 따졌다. 근지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친여성보다는 쉬웠다. 시골에서 행색계나 하는 집안, 체면 존중하면서 살아온 우리 집안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는 걸 대강 눈치챌 수가 있었다. 나도 내가 살던 생활 방식이 그리웠고 내가 이 동네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그 뜻이 알기가 쉬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는 왜 저럴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다고 믿는 엄마를 은근히 한심하게 여길 꼬투리가 되기도 했다. 시골에 두고 온 우리의 뿌리와 바탕을 자랑스러워할 때 엄마는 시골 와서 식구들에게 자기의 서울 사람 됨을 은근히 과시하며 으스댈 때하고 똑같았기 때문이다. 시골선 서울을 핑계로 으스대고 서울선 시골을 핑계로 잘난 척할 수 있는 엄마의 두 얼굴은 나를 혼란스럽게도 했지만 나만 아는 엄마의 약점이기도 했다. 엄마가 나를 줄창 반지꼬리 옆에 붙들어 두는 건 불가능했다.
삭바느질 거리는 그치지 않았지만 다 된 걸 사직동 친척집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엄마 일이었다. 행랑어멈은 기생집까지만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지 현조동까지 와주는 건 아니었다. 사직동 친척집이 중간 지점이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그 친척의 신세가 태산 같다고 했다. 엄마가 없는 사이에 8살 먹은 아이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순 없었다. 차츰 바깥 맛을 알게 되었다. 이웃엔 땜장이 집도 있고 아버지는 지객꾼이고 엄마는 채장수인 집도 있고 굴뚝장이 집도 있었다. 채장수 엄마는 키가 작았다. 구멍이 굵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채까지 20-30개는 돼 보이는 채를 쳇바퀴에 달린 고리로 둥글게 이어서 양쪽 어깨에 걸고 나갔다. 둥근 쳇바퀴를 다시 둥글게 연결한 무수한 동그라미 사이에 파묻혀 그녀의 머리는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그 집 딸은 나보다 큰데 학교에 안 다녔다. 채장수는 말없이 나가는데 굴뚝장이는 대문간을 나설 때부터 징을 쳤다. 그도 어깨에다 연장을 메고 다녔는데 둘을 말았다가 펼 수 있도록 대나무를 길게 쪼갠 것이었다. 그 끝엔 사람 머리통만한 다박솔이 달려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 번 굴뚝에서 아궁이까지 드나들었는지 소리라기보다는 그름덩어리처럼 보였다. 굴뚝장이는 또 그 다박솔을 한 줌 뚝 떼어다 붙인 것처럼 새카만 수염을 달고 있어 입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입 대신 징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말고도 그 동네는 굴뚝장이가 잘 지나다녔는데 버젓이 입이 달린 굴뚝장이도 역시 말없이 징만 치고 다니는 게 참 이상해 보였다. 온통 새카만 그들의 몸에서 노쇠로 된 징은 유일하게 빛나는 물건이었다. 그들이 솜방망이 같은 걸로 치는 징 소리는 공통적으로 은은하고도 여운이 길었다. 아무도 조급하게 치지 않고 여운이 하늘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디게 한 번씩 쳤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골 밤머리에서 가을바람에 너울대는 수수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와 같은 비애를 맛보곤 했다. 굴뚝장이 집엔 아이가 많았다. 그 밖에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집 아이들도 골목에 나가면 많았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시골 떼기 꼴떼기 하고 놀리자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따라서 같은 소리를 합창했다. 나는 그 애들이 나를 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골이란 데와 그 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비교하면서 참 별걸 다 본다고 가소롭게 생각했다. 나도 어느 틈에 엄마의 속 들여다 보이는 교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애들 앞에서 울긴 싫고 울지 않으려면 엄마한테 들은 근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시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뻔뻔스러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럿이 모이면 괜히 나를 따돌리고 놀려먹고 하던 아이도 하나씩 만나면 놀자라고 말을 시켰다. 서울 아이들의 놀자 소리는 참으로 듣기 좋았다. 우리 시골 말은 어미가 좀 다를 뿐 억양은 서울 말과 거의 같건만도 그렇게 달콤하고 감칠맛 있게 놀자 소리를 발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놀자에 동의하고 동무가 됐다고 해서 할 만한 놀이가 있는 건 아니었다. 사방치기를 할 만한 평지조차 없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주운 석필 조각으로 땅바닥이나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뭔가를 그리면서 같이 놀던 동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 서로의 성기를 땅바닥에다 그리는 일이었다. 왜 그런 기상천외의 놀이를 했을까? 너무 심심해서였다. 좀 커서 공중 변소 같은 데서 성기를 비롯한 이상한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호기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얼마나 심심했으면 하고 안쓰러워지곤 했다. 우리는 서로 사생하듯 성기를 그리다가 익숙해진 솜씨를 우리 집 담벼락에까지 써먹다가 엄마한테 들켜 지독하게 얻어맞았다. 다시는 그 아이하고 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나는 다시 엄마 몰래 그 아이하고 놀았다. 엄마는 나를 때리면서 그 아이 탓만 했다. 나는 그 아이하고 같이 논 것이지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게 결코 아니었다. 나는 매보다도 내 동무뿐 아니라 동문의 부모까지 싸잡아 엄마한테 욕을 먹는 게 참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엄마 없는 사이에 몰래 그 아이하고 동네를 벗어났다. 그 애가 끄는 대로 복잡한 골목과 층층 다리를 지나 전차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오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물었다. 넌 네 집 주소 아니? 그까짓 건 알아서 뭐하게. 집 잊어버릴까봐. 걱정 마. 나만 놓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하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도 시골 썸 못 해본 거였다.
나보다 한 뼘은 큰 아이하고 어깨 동무를 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활발해졌다. 그 아이는 믿음직스러웠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못된 애 취급하고 아직도 노는지 가끔 물어보곤 했다. 우리는 발을 맞춰 씩씩하게 걸었다. 전찻길을 건넜다. 너른 마당에 나오고 10리나 되게 긴 붉은 담장이 너른 마당보다 한 단 높은 지대에 바라보였다. 그 담장은 끝이 안 보이게 길기도 했지만 또한 높기도 해서 담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엿본다는 건 엄두도 안 났다. 담장을 둘러싸고 큰 길이 나 있고 너른 마당은 그 큰 길보다 몇 길 아래여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게 돼 있었다. 계단은 현저동 집 올라가는 계단보다 넓고 반듯하고 양쪽엔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홈이 파져 있었다. 아이들 공둥이가 들어가기 알맞은 너비의 양회로 쌓아바른 홈은 반들반들했다. 아이들이 여러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간 동무와 신나게 미끄럼을 타고 놀았다. 얼마나 재미난지 해 저무는 줄도 몰랐다. 여북해야 처음으로 서울 온 보람을 느낄 만큼 시골에 있었으면 맛보지 못했을 새로운 재미였다. 미끄러져 내려오기 위해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올라가면 붉은 담장을 에워싼 큰 길 건너로 바로 높다는 철문이 보였다. 아무도 넘을 엄두를 못 낼 것처럼 높고도 무섭게 생긴 철문이건만 양쪽에 칼찬 순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 내가 순사를 보고 주춤할 때마다 내 동무는 안 잡아갈 테니 겁내지 말라고 했지만 미끄러져 내려올 때마다 순사가 덜미를 잡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오싹 했는데 그 맛이 미끄럼 타는 재미를 더했다. 한 번은 아무도 안 다니던 그 넓은 길을 휘돌아 한 무리의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보였다. 앞뒤를 칼찬 순사가 지키는 그 행렬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불구죽죽한 게 꽃 핏자국이 말라붙은 것 같은 기분 나쁜 빛깔의 옷이었다. 가까이 보니 발에다 쇠사슬까지 차고 있었다. 쇠사슬을 보자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동무도 현저하게 두려워하는 얼굴이 되더니 발로 3번 땅을 탕탕탕 구르고 나서 침을 퇴 뱉었다. 그러곤 나더러도 빨리 지가 하는 대로 따라라고 말했다. 그렇게 안 하면 부정을 탄다는 것이었다. 나는 엉겹결에 따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건 전중이고 전중이를 봤으니까 부정을 탄 거고 부정을 탔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은 그 자리를 피해 빨리 집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다. 전중이가 뭔지에 대해선 그 아이도 저 높은 담장 안에 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발목에서 철커덕 소리를 내던 쇠사슬을 생각하면 그걸 본 것도 나쁜 일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동무가 가르쳐준 대로 침도 뱉고 발도 굴렀지만 두렵고 깨름칙한 마음은 가시지 않아 엄마에게 전중이를 본 얘기를 했다. 미끄러움 재미에 팔려 풍차바지 대신 엄마가 사준 신식 내복 궁둥이가 해지는 줄도 몰랐다는 건 매맞을 짓이라는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메리아스 해뜨린 것보다 감옥소 마당에서 논 걸 더 큰 일로 여기는 듯했다. 노발대발하고 나서 감옥소 앞 동네에 사는 처지를 장탄식하는 눈물까지 비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시 감옥소 마당에서 놀면 당장 시골로 쫓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나는 다시는 거기서 안 놀겠다고 맹세를 했다. 시골로 쫓겨가는 건 무섭지 않았지만 엄마가 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기가 셌다. 시어머니한테 같은 잔소리를 듣고도 숙모들은 부뚜막에서 눈물을 짰지만 엄마는 웃기는 소리로 단박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딸을 감옥소 마당에서 놀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엄마가 그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그 아이하고 다시는 동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고분고분하게 했다. 할아버지가 시골서 동네 사람들을 산것들이라고 업신여긴 것보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바닥 산것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쌈박질이 그치지 않는 동네였다. 내외간에도 2년 저놈하고 싸우다가 나중엔 길거리로 싸움판을 옮겨 아이고 나 죽소 이놈이 사람 잡네 이 동네에 사람도 안 사나 하면서 동네 사람까지 참여를 시키려 들었다. 그럴 때 엄마는 인두판 위에서 기생 저고리에 간드러진 선을 자신있게 인두질하면서 저런 바닥 산것들 봤나 언제나 이 숭한 동네를 면할고 나직하게 탄식하곤 했다. 엄마는 그럴 때 우리야말로 겨우 기생들 덕에 먹고 산다는 걸 잠시 깜빡한 것일까? 엄마의 모습은 그뿐이 아니었다. 세장순의 굴뚝장이네 미장이네 땜장이네 등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지나치게 애절발라 깊은 상종은 안 하겠다는 게 은연중 나타났지만 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물장수한테만은 예외적으로 굴었다.
물장수는 밤새도록 일하고 대낮에는 자는지 아무튼 밝은 날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도 공동수도에서 물을 기르니까 손수 길어먹는 사람들의 긴 줄을 피해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물장수 물을 대먹는 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다달이 품삯 주는 것 말고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저녁밥을 한 끼씩 먹이는 일이었다. 단골이 차례로 먹이는 거니까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왔다. 엄마는 그날 물장수를 완전히 상객 취급을 했다. 그전에도 엄마는 물장수한테만은 바닥 상것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상객 취급은 좀 유난스러워 보였다. 물장수만은 하대하면 안 된다는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안집에서 물장수 밥 먹이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일부러 잡곡을 많이 둔 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짠지 쪼가리에다 된장 뚝배기면 다였다. 그것도 마루나 방에 차려주는 법이 없이 마당이나 부엌 바닥에 거적을 깔고 먹였다. 엄마는 남이야 그러건 말건 장을 봐다가 이것저것 나물을 무치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부침질을 했다. 그 궁색한 살림에 고기가 다 들어왔다. 그러고는 이 밥을 한솥 찌어서 큰 밥그릇에 푸는데 아주 정확하게 밥그릇 위에다 밥그릇을 하나 더 얹어놓은 것만큼 펐다. 그건 아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마만의 솜씨일 듯 싶었다. 그렇게 차리려니 아침부터 잔칫집 같은 기분이 났다. 하긴 시골집 가풍도 남을 툭하면 무시하긴 잘했어도 음식 칭하는 질색이었다. 음식을 칭하해서 먹이는 집치고 암 망하는 것 못 봤다는 식의 심한 말로 할아버지가 안 식구들을 경계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물장수상을 오빠의 생일상보다 더 차린다는 것도 뒤바뀐 것이긴 하지만 음식 칭하였다. 그렇게 잘 차린 상이면 우리가 부엌으로 쓰는 대문간에서 먹여도 좋으련만 방에다 방석을 깔고 불러들여 물장수를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엄마도 마루쯤이 적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툇마루는 상도 놓을 수 없이 좁았다. 늙으스레하지만 건강한 물장수가 들어앉으면 방 안이 가득 찼다. 내외법이 지엄할 때였으므로 어린 눈에도 망측해 보였다. 밥뿐만 아니라 뭐든지 푸짐하게 담은 반찬을 물장수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그러면 엄마는 그 그릇들을 말끔히 비워 딴 그릇에 담아와 목판에 받치고 조각조각 모은 상보를 덮어서 그가 가져가게 했다. 물장수상은 워낙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넉넉하게 장만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물장수는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뭘 많이 쓸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다. 거저로 한 지게 더 부어주겠다는 뜻인데 엄마는 안 그럴 게 뻔했다.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물장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쥐뿔도 없이 거만하기만 한 엄마가 물장수만은 대등하게 대하는 것 이상이었다. 중경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 놀라는 엄마 말까지 곡해를 하고 방구석에서 꼼짝 않고 물장수가 밥 먹는 걸 빤히 노려보았다. 나는 내 영역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온몸으로 그 도전에 대항하고 있는 거였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내 의혹은 곧 풀렸다. 엄마가 무슨 말끝엔가 물장수를 존경할 뿐 아니라 부러워하고 있는 까닭을 말했다. 그는 물장수 노릇해서 아들을 전문학교까지 보낸다고 했다. 그 영감이 그래봬도 아들을 사각모까지 씌운 생각을 하면 난 절로 우러러배더라.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다. 상고가 엄마가 죽도록 바느질 품팔아 시킬 수 있는 한계라는 게 그렇게 한심스러웠나 보다. 나는 이상한 의혹이 풀려 홀가분했지만 한편 우리 엄마는 참 꿈도 크다고 딱한 생각이 들었다. 반찬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어치운 상을 보고 물장수 상이라고 말하는 걸 요새도 흔히 듣게 되는데 그런 비유가 물장수는 워낙 먹성이 좋은 데서 유래된 것인지 먹다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던 관습에서 유래된 것인지 별것도 아닌 걸 궁금해하는 버릇이었다. 그거야말로 나의 가장 현저동 출신다운 의문인지도 모르겠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에 싱하가 들어갔는데요. 도대체 이 싱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판사로 전화해서 싱하가 뭐냐고 물어보는 독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서점에 이제 가봤는데요. 이 책이 새로운 판본으로 출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주 새로운 판본을 한번 제가 들춰보니까 표지 안쪽에 싱하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싱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판사에서 간략하게 싱하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싱하는 박완서 작가님의 어릴 적 추억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박완서 작가님은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싱하를 무척이나 그리워합니다. 그럼 과연 이 소설 제목에 나온 싱하가 무엇인지 싱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하는 약용식물학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식물인데요. 마디풀과의 여러 개의 살이 풀입니다.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풀인데요. 싱하는 한국에서는 주로 들판이나 산기슭의 풀밭에서 주로 자랍니다. 그래서 싱하를 봄에 뜯어서 어린 잎과 줄기를 나물로 해먹는 거고요. 이 싱하의 어린 줄기에 신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박완서 작가님은 싱하의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하다고 했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싱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박완서 작가님은 고향 뒷동산에서는 지천에 널려있던 싱하가 서울에 와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불현듯 싱하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하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하는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힌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하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만둔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박완서 작가님은 싱하의 맛이 입안에 군침이 돌게 하는 신맛이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싱하는 약재로 쓰이던 약초이기도 합니다. 본초습유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싱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싱하의 맛은 시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박완서 작가님이 싱하라는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싱하를 위장병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 내용에서 보면은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 나왔듯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싱하를 먹어서 가라앉힌다고 나오죠. 원래 싱하는 피부 질환 중에서 개선약, 즉 옴약으로 싱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적에 기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싱하는 피부의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의 옴 증상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싱하는 피부병이나 상처, 피부의 염증에 써왔던 약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싱하는 한약재명으로는 수영이라고 부릅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영, 스위밍, 수영과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싱하는 한약재명으로는 수영이고요. 또 다른 약재명으로는 산모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싱하의 잎사귀는 마치 시금치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금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시금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과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싱하를 보면은 잎사귀가 마치 시금치처럼 보이긴 합니다. 싱하의 효능에 대한 실험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발표된 산모근, 즉 싱하에 대해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싱하에는 항암작용이 있고 세포 돌연변이를 예방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향후 싱하의 항암작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한의학에서 여러 증상에 사용되는 약재인데요. 싱하는 열을 내려주고 갈증도 없애주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 방광결석, 폐렴이나 기침 치료제로도 한방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성질이 차갑고 붓기를 빼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설사시킨 작용도 있어서 변비 치료에도 쓰였습니다. 제가 박완서 작가님을 뵌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아마 피부에 좋은 이런 싱하 잎을 많이 따서 먹었었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님은 아마도 생전에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싱하의 효능 중에 붓기를 빼주는 게 있기 때문에 박완서 작가님은 피부도 좋았고 붓기가 없는 얼굴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푸석푸석하게 붓지 않는 뭔가 강단 있고 날렵한 느낌의 얼굴과 체형을 소유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싱하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박완서 작가님이 싱하잎을 바로 따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싱하를 바로 따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처럼 다려 마실 수도 있는데요. 싱하를 말려서
한 번에 4g 정도를 입차처럼 끓여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에 싱하를 사용할 때는 싱하를 짓찢어 가지고요, 피부병이 있는 환부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싱하를 한 번에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찬성질로 인해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보면은, 싱하는 위장과 피부에 좋다. 피부병과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재이다. 싱하는 몸의 열을 내려주고 피부, 폐, 기관지, 방광 등 우리 몸속의 각종 염증을 없애준 약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완서 작가님의 그만둔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읽어보았고요. 제목에 나오는 싱하라는 약초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